자, 416페이지의 담보물권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유치권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것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죠? 일단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일단 유치권의 객체가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요.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되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을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란 말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뭐죠?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유치권이고요. 여기다가 좀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내 건데 뭐죠? 사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니까 내 건데 사라는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의가 뭔지는 바로 저당권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채권인데 요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필요비나 유익비, 신축 공사대금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물건을 개량한 것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겠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 또는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요 보증금, 권리금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매매대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럼 뭐죠? 100만 원이죠. 5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럼 뭐예요? 50만 원이죠. 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럼 뭐죠? 만 원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카메라 매매 대금이 50만 원인 이유는 매매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50만 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은 요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채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 대금이 50만 원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쌍방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요. 기본적 요건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을 이유로 해서는 채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요? 2억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을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막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첫째,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이유로는 못 나겠다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 아니에요. 지금 목적물이 뭐로 나왔어요? 토지. 뭘 생각하지도 하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떠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임대차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뭐가 안 나와요? 주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이 안 나오는데 자꾸 뭐 이상한 걸 생각해가지고 풀어대키는 거 틀린 거예요. 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어요. 보증금 2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2억 이러면 2억인 거고요. 5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이 2억인 이유는 갑과 을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인 것이지 이 토지부터 보증금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따라 이것은 목적물에 관해 생채권이 아니므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도 없고요. 물론 권리금에 대해서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 3천만 원은 그 목적 토지를 수리하고 목적 토지를 개량한 것이니까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돼요?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건 물건이니까 병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동의하시죠? 특히 조심할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 어디 갔죠? 유치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경매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을은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을은병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변제 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 효과는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채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뭘 생각하면 쉽냐면은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에 현수방 가끔 있죠. 오래 가요? 금방 떼요? 오래 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병의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을이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병한테 돈 달라고 뭐 하지는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하니까 을과 병 간에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한번 행사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가는 이유는 유치권자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뭐 할 수는 없어요?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데 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449페이지 오시면 1번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1번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다 해서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인데 여기다 적으면 임차인은 요 목적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은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번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할 수 있고요. 3번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가 있고요. 4번 별채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채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5번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변제 충당해야 되고요. 6번째 유치물 이용권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7번째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유치권자의 의무에 가지고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고요. 4번 유치물을 사용 또는 다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고요.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유치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 사유는 특별한 거 없고요. 넘겨보시면 유치권자의 특이한 소멸사에서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뭐죠?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소멸하고 마지막 효과 반환해 줘야 됩니다. 쭉 넘어왔죠, 그죠? 제가 쭉 넘어온 이유는 뭐죠?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요거고요. 나머지 거는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올해 문제 풀어보시면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맞죠? 2번 유치권은 동시양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왜 그런지는 다음 주 동시양변권 할 때 할게요. 다다음 주에.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틀린 분이 또 이러는 거죠.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얘기죠. 원래 권리금 임대인이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죠. 원래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특별히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으면 그때는 뭐죠? 돌려줘야 되는데 다만 뭐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추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해. 점유를 상실한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 했다는 걸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간접 점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점유를 상실한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질권이 나오는 실권은 안 할 겁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46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개념은 특별한 거 없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 뭐죠? 저당권이고요. 넘기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464페이지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464페이지 3 저당권 효력에서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1억 원금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기억할 것은요.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저당권에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됩니다. 저당권은요 없습니다. 저당권은. 왜냐하면 우리는 담보로 뭘 설정하냐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면요 무조건 뭘 설정해요? 근저당. 저당권은 실제로 안 쓰여요. 왜 안 쓰이냐면 저당권의 치명적 약점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한다고 저당권 설정을 하면 실제로 채권자인 을이 가져가는 게 1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막 달라붙으니까 실제로 을이 받아가는 돈은 뭐예요?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고 금액이 커진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입니다. 근데 근저당권 어떻게 설정하냐면 1억 빌려주면 1억이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억 2천 내지는 3천 이렇게 크게 설정하고요. 그 금액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그 설정된 금액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뭐가 쓰이냐면
근저당이 쓰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다시 한번요. 지연배상금 몇 년분만요? 1년분만.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럼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런 문제죠.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있고요. 2층으로 증축이 됐어요. 그럼 저당권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면 저당권력이 어딜까요? 2층까지 미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력이 어떻게 해요? 2층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 경우에는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 소유권을 갖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집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2층이 무호간지 미등기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요. 부합됐으면 저당권력이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끝입니다. 하단에 과실,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하면 저당권자가 뭐하면요? 압류하면 뭐 받을 수 있죠? 뭐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당권자가 뭐하면요? 압류하면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은 좀 이따 자세히 봐야 되고요. 라본에서 뭐가 나오죠?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물상대의. 물상대의는 중요합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요거는 왜 설명드렸냐면은 지문으로 가끔 나오니까 설명드린 거고요. 요건 아까 뭐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니까 특별한 거는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죠. 첫째 물상대인데 개념부터 생각해 보시면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남부하게 해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 건물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거나 공용, 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생겨요.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 두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물상대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거죠.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고 가치 변형물이 생긴 경우 지급 전에 뭐 하면요?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게 뭐죠? 물상대입니다.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째, 이러한 물상대의는 저당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죠. 건물이 없어지면 점유를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거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어요? 물상대의가 없다. 건물이 없어지면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건물이 팔린다 그래서 저당권이 뭐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죠. 동의하시죠? 그죠? 산 사람이 문제지 저당권자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일단 개념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첫째,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과 전세권이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뭐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뭐죠? 경매예요. 여기서 읽어보지 마세요. 그죠?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468페이지 오시면 뭐 국세 우선권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오니까요. 보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매한 거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끝나는 거냐면 469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4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469페이지 하단에 뭐죠? 법정지상권. 요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냐?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뭐예요? 경매라면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하게 돼요?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갑은 뭘 갖게 됩니까?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법정 지상권의 결론입니다. 일단 개념만 보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은 470페이지에 갑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뭐예요? 건물이 존재할 것. A, B, C, D, E 다 뭐냐면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된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불법 건물이 있는 그런 건 뭐예요? 따지지 않고요. 또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되고 완성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뭘 발생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뭐죠? 동일인 소유자에 대하고요. 우측에 답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라번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성립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과 똑같죠. 그래서 존속기간과 범위 견고한 건물이면 몇 년이 보장이 됩니까? 30년이 보장이 되고 또 지료 지급에 관한 결정이 없는 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용만 다를 뿐 무엇과 똑같습니까? 일반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아까 요건만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이 나옵니다.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시죠? 그죠? 나대진 상태에서요.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K 앞으로.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 K가 뭐 했냐면 토지만 경매했어요.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았네요. 이때 갑에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지어졌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죠. 그죠? 저당권 설정 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요 건물은 철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때 저당권자인 K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일괄 경매권 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어차피 얘는 뭐죠?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했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지는 채권자인 K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지 않고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나대진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자인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 토지 저당권자는 이 건물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일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누가요? 갑이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죠? 을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이 나중에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C번 해가지고 요건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제3취득자의 보호해가지고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거만 할게요.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오는데 구제 방법에서 1.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 효과해 가지고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사유, 책임있는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4번 아까 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뭘 상실하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또 나왔죠.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와 있는데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분돼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죠? 우측에 기본학위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엑소토지 가려버렸죠. 나대지죠. 빈 땅이죠.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이 뭘 시킬 수 있어요? 철거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땅 경락 받겠습니까? 안 받죠. 왜요? 경락받아도 이 땅을 쓰려면 건물을 뭐 해야 된대요?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지어지면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은 무엇도 항상 설정하냐면요. 지상권도 함께 설정합니다. 뭐 하려고요?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물론 가능하고 뭐죠? 유효합니다. 1번.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능하고도 뭐 유효하니까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X토지 2번 저당권자인 A가 갑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당연히 A는 을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 을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인 부분의 무채권에 대해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냐면 1억 원.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얼마를요? 5천만 원. 그렇더라도 저당권이 반으로 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의 건물 전체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고요. 이거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을의 채권 일부 무효라는 말은 아직 채권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갑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설정 후 X토지 임차인 B가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일괄 경매 충의권이 문제되는데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 건물이 누구 거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그죠? 다시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 후 엑소토지 임차인 B가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했대요.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B 거죠. 저당권 설정자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갑이 이를 매수한 경우 을은 그죠? 할 수 없는데 근데 뭐예요? 갑이 이를 뭐 했어요? 매수했대요. 어디죠? 이거죠. 얘가 지었으면 뭐예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지만 갑이 뭐 했어요? 샀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일괄 경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X토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누가 소유자면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면 그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5번 을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 손해에 한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 지연 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되는 거죠. 뭐 이 정도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어렵다고 느끼실 부분이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내니까 뭘 내요? 종합적인 문제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본적인 건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특수저당권은 이번에는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채권법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채권법 총론은 안 할 겁니다. 채권법 총론은. 왜 안 하냐면 나와봐야 한 문제, 두 문제. 올해는 한 문제 나왔어요. 이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100페이지를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법 총론은 안 볼 거고요. 실제로 올해 시험 문제도 우리가 채권법 총론을 안 봤다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죠. 1월 1일 수업시고 다다음 주에 뭐죠? 538페이지 채권법 강론을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2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맨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표정도 이렇게 어두우시네. 힘드셔서 그렇죠, 그죠?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내년에 모두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